늦은 밤에 이렇게 좀 온 이유는 지금 퇴근한 지 한 1시간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좀 시간이 안 나는데, 그, 리프사 전 직원 있잖아요. 지금은 리프사 직원 아닌 바웨이라는 사람이 올리는 글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리프사에서 일했던 직원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지난번 설명드렸지만 초창기 설립 멤버에 가깝습니다. 예, 그 사람한테 질문을 하는데 이 사람이 답변을 웬만한 거 다 해줘요. 그래서 되게 많은 정보들이 지금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빼찌님 어서오세요. 박혜공님 반갑습니다. 늦은 밤이신데 네, 지금 출장 방송이에요. 그래서 마이크 오늘도 양해 말씀 드리는데 평상시에 쓰는 그 좋은 성능의 마이크가 아니라서 약간은 좀 음질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거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계속해서 답변을 하고 있어서 정보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퇴근해갖고 저도 이제 씻으면서 잠깐 봤는데 놀라워요 진짜. 이게 지금 미처 보지 못했던 리프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움직이는지 조금 더 이해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람 거는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밀린 게 많네요. 그 DC 블록체인 서밋이라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대략 한 20분 정도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 중에 인터뷰 중에 나온 내용이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기사로 보신 JPM 코인에 대해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견제를 아주 세게 명치를 한 방 날렸죠. JPM 코인에 대해서 사회자 질문하니까 그거 뭐 달러랑 비슷한 건데 왜 그 난리 피우고 있냐. 전혀 도움도 안 되는 거. 그냥 달러 쓰세요. 이렇게 심하게 명치를 한 방 때렸거든요. 그 내용 보셨죠 아마. 그래서 그 인터뷰 내용도 아마 번역을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밀린 게 진짜 많네요. 큰일 났네.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계속 출장인데. 어쨌든 오늘은 이제 한 짧게 길게는 못 가고 대략 1시간 이내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바웨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진짜 정보가 쏟아져요. 이 사람 진짜 좋아요. 이 사람이 와갖고 행복해 막. 그래서 이 사람이 올린 글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펀더멘탈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도 이제 전고점에 비해서 전고점 한 4,800원 되나요? 거기에 비해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상태를? 망했다고 보시나요? 그거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지금 상황 망했다고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지금이라도 발 빼야 되는 거고 아니다. 지금 망하지 않았고 잠깐 주춤했다가 우리 막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요. 한 번 더 도약을 위해서 무릎을 굽히고 있는 거다. 점프를 세게 하려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은 계속 가시면 되는데 어느 쪽일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죠. 다만 근데 그 판단을 각자 꼭 하세요. 그거 없이 가면은 굉장히 불안하실 겁니다. 적어도 본인이 판단해서 결정은 하시고 가시는 게 맞으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단순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 비트코인 거래량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작년 하반기보다 볼륨이 많이 늘어있어요. 여전히 10억 달러 정도 100만, 1000만, 억 그쵸? 아니 100억 달러 정도죠. 100만, 1000만, 억 그러니까 억이고 이게 10단위잖아요. 거의 한 잠깐만 100만, 1000만, 억 10, 100, 100억 달러 100억 달러면은 이게 1000을 곱하면은 헷갈리지? 10조인가요? 10조 원 정도인가요? 하루 거래량이? 뭐 주식 시장에 비하면 많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판단을 해보세요. 자, 그거는 개개인들이 판단을 하셔서 결정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바웨이는 참고로 2014년 사진을 이제 XRP 트럼프가 찾아갖고 태그를 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 누구냐면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2014년 사진입니다, 참고로. 여기 데이비드 슈왈츠 보이죠? 크리스 라센이고
여기 닉이라는 개발자 손이 잠깐 보이고요. 이 웰리라는 그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지금 담당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 아시죠? 스테판 토마스. 지금 리플사에 없고 코일사에서 일하고 있죠. 이 사람이 바로 닉입니다. 2013년에 입사를 해서 2018년 5월 정도까지 리플사에서 일을 했던 초창기 설립 멤버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이 리플사의 10번째 고용된 인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크리스 라센, 아서브리또, 뭐 데이비드 슈왈츠 다 합쳐갖고 그런 사람들, 스테판 토마스도 합치고 이 사람 웰리도 초창기 멤버인데 다 합쳐도 이 사람이 이제 10번째로 입사했대요. 정말 초기 설립자 중 하나입니다. 자, 이 사람이 하는 얘기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5페이지. XIP 책 지금 5페이지인데 이게 그 사이에 한 20 몇 페이지까지 갔었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설명할 때 벌써 46페이지까지 갔어요. 와, 미쳐요 진짜. 정보가 쏟아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설명드릴게요. 네. 언론에서도 나올 수 없는 정보들이 이 사람 때문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5페이지부터. 일단은 질문자분이 질문하신 내용이 요건데 대충 읽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는 한 1년 반 전쯤에 여기 써있죠. XIP 그러니까 리플에 대해 알게 되었고 투자를 결심했다고 하네요. 중장기 관점에서 이 미디엄 롱텀이라고 되어 있죠. 중장기 관점에서 투자를 시작했고 그 이유는 매우 감명 깊었다고 하네요. 이 리플사의 컨셉이 전체 컨셉에 감명 깊었고 확신을 느꼈다. 미래에 대해서 여전히 그런 상태고 밥이 이런 디테일한 자세한 답변을 주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매우 감사하다는 의미를 표출하는 거죠. 인사이더 뷰, 그러니까 내부자 관점에 그리고 마켓 디벨롭먼트 김미 베럴 관점, 그러니까 내부 정보 주는 거에 대해 감사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을 남긴 거에 대해 답변했습니다. 자, 그래서 밥 웨이의 답변은 뭐냐면 리플사는 그러니까 회사로서의 리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리플사를 얘기하는 거죠. 어쩌면은 되게 불투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투명하게 안 보일 수도 있다. 특별히 은행 뱅커, 그러니까 은행 쪽에 금융 쪽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더더욱 우리의 프로세스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투명하지 않게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금융에 대해 잘 모르니까 뭐 하고 있는 건지 정확히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쁘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답변해 주면서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러니까 리플사가 어떤 거를 해왔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인버블드에서 얘기해 주는 게 기쁘다는 의미로 적어놨고요. 회사가 이제 성장하면서 빠르게 변화했대요. 그래서 몇몇 개는 자기가 약간 추정하듯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런 의미로 적어놨네요. 자,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본인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이거 지난번에도 약간 나왔던 내용 중복인데 빨리빨리 설명할게요. 2010년에 본인은 비트코인의 존재를 알았고요. 그래서 디지털 통화를 만드는 거, 디지털 커런시를 만드는 거를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약간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됐대요. 그러니까 애증관계죠. 러브 헤이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애증관계가 형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순수한 디지털 커런시 컨셉을 굉장히 러브했고요. 사랑했고 동시에 싫어한 거는 모네터리 폴리시, 그러니까 통화정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빅팬이 아니었대요. 커뮤니티의 마케팅 플랜. If you check my history. 자기가 비트코인 톡이라는 곳에 레드라는 이런 닉네임으로 활동했었다고 얘기한 적 있죠.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소개한 내용들을 거기 가서 볼 수 있다. 그리고 나서 2013년 4월이 됐을 때 자기는 포럼에서 비트코인 톡, 그 포럼에서 다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그때부터 사람들이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it was during that period that I was convincing to see any altcoin implement. 그래서 그러니까 알트코인, 그러니까 비트코인에서 파생된 포크된 알트코인 구현하는 거를 볼 수 있었대요, 그 당시에. 그래서 there was an island across Ripple. 그때가 이제 리플사에 이제 들어올 때 그걸 얘기하네요. 그때가 바로 리플사에 입사했을 때. It's turn out that Ripple implement. 네. 리플사 이제 그런 것들 중에 하나를 구현하는 회사라는 얘기죠. So I became Ripple was unfortunately this coin. 예, 이거는 따로 설명 안 들어도 되겠네요. 데이비드 슈왈츠 관련된 얘기인데 중요하진 않아요. So it 여기 나와 있네요. 자기는 리플사에 입사한 10번째 설립자 다음으로 10번째로 고용된 사람이고요. 5년 동안 리플사에서 일했고 여기 아래에 보이는 요런 일들을 해왔대요. 잠깐 볼게요. 자, 오리지널 엔지니어, 그러니까 초기 엔지니어, 그때부터 통합 엔지니어를 했었고, 디자인 리플 프리 트랜잭션 메시징 시스템, 그러니까 엑스커런트 이전의 메시징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디자인했던 사람이고, 동시에 리플 레스트 API, 그러니까 그 리플로드 관련된 API 그 설계를 했고, 그리고 리플 커넥터, 엑스커런트도 디자인했네요. 이 사람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리지널 프로덕트 매니저 리플 커넥트, 리플 커넥트 디자인 설계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걸 매니지먼트까지 했었대요. 오리지널. 그리고 오리지널 멤버고 리플 리서치, 어떤 리서치를 하는 오리지널 멤버였냐면 RP 아토믹 모드, 그리고 XRP 브리지 커런시 인센티브 분석. 그러니까 XRP가 브리지 커런시로 쓰였을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인센티브, 뭔가 이 가격 프라이스 영향을 주는 거, 이런 거 관련된 거, 이 사람도 참여를 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분석에. 그리고 오리지널 세일 엔지니어고 피벗 투 뱅킹 세일즈 모델. 이거 옛날에 게이트웨이 모델 하다가 리플사가 이제 은행 쪽으로 접근을 시작하는 걸로 전환을 했잖아요. 은행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엑스커런트 같은 것도 만들고, 그때 이제 오리지널 세일 엔진이었대요. 그러니까 고객들 찾아가고 은행들 찾아가고 엑스커런트 제품이 뭔지, 우린 뭐 하고 있는지 이런 솔루션 설명하면서 이제 세일을 돕는 세일 엔지니어. 그리고 마침내 finally 지적재산권까지도 연구를 했네요. 그러니까 다방면에 레갈 팀에서도 일을 했어요. 법률팀. 그러니까 웬만한 거 다 했던 거예요. 초창기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리플사의 그런 변화, 성장 과정, 그 안에서 있었던 일을 다 봐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거죠. 웬만한 것들을.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끝자락에 이제 사람들이 질문 주는 건 답변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모르는 건 답변 못 주니까 뻔한 얘기 하는 거죠.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할 거고, 약간 간접적으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하겠다, 뭐 그런 의미에 가깝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거는 그렇고요.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이 사람이 답변하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답변하는 거 어느 정도까지 참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신뢰도에 관련된 문제인데, 그런 뒷배경으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뭐 초창기 때부터 웬만한 거를 다 해왔던 사람이죠.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는 거는 거의 확실합니다. 자, 비트코인 갖고 있대요. 하지만 대부분은 XRP와 리플사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도 갖고 있긴 하대요. 이 질문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해서 패스했네요. 이런 거 가볍게 넘어가고요. 정보가 되는 것만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도움이 되는 거다. 이거 도움이 되는 질문이 딱 봐도
약간 지오폴리티컬이라는 의미를 한글로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정학적 이러면 좀 와닿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국가라던가 이런 지역적인 그런 특색에 의해서 그런 파급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XRP 적용했을 때 이거를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귤레이션을 뛰어넘을 수 있는 뭔가가 있느냐, 규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Such subject can go in many speculative directions, but it would be interesting to hear any insight. 뭐 여러 가지 추측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요. 지금 뭐 지정학적인 국가라던가 국가 지역 간의 그런 어떻게 보면 jurisdiction이라고 얘기하는 관할법, 그런 관할 규제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그거 XRP 적용에 관련해서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뭔가 그런 것들이 있는지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이 질문자분은 이것보다 내부자인 네가 얘기해주는 걸 한번 듣고 싶다. 인사이트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듣고 싶다고. 이 사람도 그 얘기를 하네요. 이 지오폴리티컬이라는 단어의 자체의 의미를 정확히 확신하지 못하겠다. 그런 얘기죠. But there are huge, 거대한 improvement, 그러니까 개선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이 뱅킹 시스템, 스트럭처는 구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뱅킹 시스템, 그러니까 뱅킹하는 거. 우리가 뭐 온라인 그러니까 뭐 돈 보내고 뱅크, 은행을 사용하는 걸 뱅킹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뱅킹의 구조. 그러니까 이거 뭐 은행을 이용해서 뭔가 하는 그런 구조 자체를 개선하는 큰 것들이 있다. 엄청난 발전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Please keep in mind. 그러니까 내 스스로는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스마트 가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모든 거에 있어서 영리하다, 스마트하다라는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은 리프사의 다양한 포지션으로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뭐 모니카롱이라던가 미국의 비아스는 XRP 마켓 헤드죠. 본부장.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양한 포지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알려줬다. 본인한테 보여주고 디테일한 걸 알려줬다. 그래서 이제 그걸 토대로 얘기한다는 의미겠죠. 자, 그래서 자기는 이제 알 수 있었다는 거죠. 리프사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푸는지. 본인이 금융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까 말했듯이 다양한 포지션에 일하는 리프사 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날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의 릴레이션십 제가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인터내셔널 릴레이션십. 국제적으로 이 뱅킹 시스템 할 때 그 관계 맺는 거, 그 많이 말씀드렸죠. A랑 B랑 릴레이션십이 있어야 된다고. 서로 프리펀딩 하기 위해 계좌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죠. 아니면은 두 번째는 제3자를 통해서 C라는 존재가 은행일 수도 있고 코리스폰던트 환거래 은행일 수도 있고요. 또는 그냥 리퀴디티 프로바이더, 그냥 양쪽에 계좌를 틀고 돈을 쌓아둔 존재. C는 A은행과 B은행 두 쪽에 다 계좌가 있어요. 그럼 얘를 통해서 돈을 이렇게 넘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런 릴레이션십, 그리고 그 릴레이션십은 프리펀딩이라는 그 비효율적인 방법의 이제 베이스로 기초에서 관계를 맺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This is true. 특별히 among the smaller country. 작은 국가끼리 더더욱 그렇대요. 그러니까 뭐 큰 대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뭐 G20이라던가 G20에 속한 국가들은 대부분 다 경제적으로도 큰 국가고 작은 나라라고 표현 안 하죠. 여기서 스몰러라고 표현한 게 아마 작은 나라, 이제 뭐 개발이 덜 된 국가들, 신흥국가,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신흥국가뿐만이 아니라 아예 개발조차도 안 된 국가들, 뭐 아프리카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국가들이 더욱이 그렇다고 하는데 take a random made up example. 그러니까 자기가 설명을 해서 이제 어떠한 상황 설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랜덤으로. 그래서 바바도스라는 나라가 있나? 바바도스 뭐예요? 잠깐만요.
있네? 바베이도스라고 부른 거네? 이 조그만 나라 예를 들었네요. 바베이도스랑, 지금 방금 보셨죠? 그리고, 세인트루시아. 이것도 나라인가? 나라겠죠? 잠깐 볼게요. 전 처음 들어보는 나라라. 있네. 카리브 제도면은 여러분들 그거죠? 잠깐 제가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좀 도울게요. 제가 카리브 제도는 어디 있는지 알기 때문에. 자, 이거, 이상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캐나다. 네. 아메리카 대륙입니다. 이 미국. 그리고 여기 남아메리카 이렇게 막 있겠죠. 아래쪽에. 여기 중간에 파나마 운하라고 있고요. 그림이 개떡같지만 여러분들이 찰떡같이 좀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캐리비안의 해적이라고 부르는 뭐 있잖아요. 카리브 제도가 여기 막 섬들 있는 거. 산티아고 뭐 해갖고 막 있어요. 거기를 의미하는 건데 여기 있는 나라 중에 몇 개를 찝은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런 스몰러 컨트리를 얘기하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그래서 이 BBD와 XCD라고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했네요. 아니지, 이거는 그거네 또. 이거 그거네요. 각 국가에 있는 페이먼트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XCD랑. 그러니까 XCD는 세인트 루시아 거, BBD는 처음 보는 나라인데 이 바베이도스라고 읽었나요 아까? 바베이도스 거. 자, 그래서 그림으로 제가 도식화를 좀 시키겠습니다. 앨리스예요. 한글로 쓸까요? 한글로 쓰죠. 앨리스. 이 사람이 상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앨리스고 이거는 바비예요. 그리고 바베이도스라는 나라. 이쪽은 세인트 루시아. 둘 다 코딱지만한 나라죠. 세인트 루시아. 작은 나라예요.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자, 그건데 two party transaction 하기 위해서 where it turned out in many cases they use USD. 달러를 쓴대요. 그러니까 이 앨리스가 밥한테 돈을 보내고 싶은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달러를 쓴다고 합니다. 다 알고 있죠? 우리도. 이거는 따로 설명 안 할게요. 보통 환전할 때 달러가 유동성이 가장 높다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저와 함께 하셨으면 알고 계시잖아요. 스위프트 CEO도 그 얘기를 했죠. 달러가 최강이다. 유동성 공급에 가장 적합하다. 그만큼 풀려있는 달러가 많고 유동성 확보하기도 쉽고 세계적으로 그 화폐의 특성이 있잖아요. 매개 교환의 수단이 돼야 되는데 그 보편적인 수용성 면에서는 달러를 뛰어넘는 게 없죠. 웬만한 나라에서 달러 다 먹잖아요. 가령 비교를 해볼까요? 비교 설명에 우리나라 원화를 들고 중국에 중국은 먹히겠구나. 원화를 들고 미국을 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물건을 사요. 그러면서 원화를 들이댑니다. 야, 이걸 한번 받아줘. 이거 대한민국 돈인데 이거 되게 좋은 거야. 받을래? 수용 안 되죠. 바로 꺼지라고 합니다. 경찰이 신고할지도 몰라요. 그 미국 상인이. 달러 안 내놓고 원화 들이밀면은 신고할지도 모릅니다. 도둑이라고. 근데 뭐 중국 같은 데서는 먹히겠죠. 반면에 달러를 볼까요? 달러 웬만한 국가에서 다 먹히죠. 그냥 들고 가면은 그냥 침 흘리면서 다 받아줍니다. 웬만한 데서는. 그리고 실제로 그 무역 수출하는 기업들, 수출입하는 기업들도 달러로 많이 거래를 하죠. 그만큼 달러가 지금 오늘날에 얼마나 보편적인 수용성을 갖는지 그걸 설명드리기에 예를 들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달러를 보통 쓰죠. 그래서 달러를 쓰기 때문에 좀 볼까요? 좀 봐야 돼요. 여기 또 나왔죠. 코리스폰던트 역시 한거래 은행들, 현지 은행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미국에 있는 미국 은행을 쓴다는 거죠. 여기 하나 그려야겠네. 미쿠 쓴다는 겁니다. 시티은행도 나오고 패드와이어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BOFA. 자, 그래서 그거네요. 오늘날에는 실제로 돈을 보내고 싶은 거는, 자, 이렇게요. 실제로 돈을 보내고 싶은 건, 이 파란색입니다. 이렇게 가면 되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유들로 이렇게 미국에 있는 시티은행을 거친다는 겁니다.
얘가 중간에서 이제 세틀먼트 위해서 유동성을 처리를 해주는 거죠. 이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시티은행, 얘가 패드와이어라고 미국에 있는 패드의 그 페이먼트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거 활용해서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거를 처리할 때 이 사람이 설명해 준 건 스위프트, 우리도 알고 있죠? 스위프트를 통해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이제 그거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앨리스가 밥한테 돈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돈 송금하는 거는 사실상 보세요. 요나라하고 요나라 외환법만 안 걸리면 보낼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당연히 이렇게 돈을 보내는 거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네요. 실제로 근데 돈이 이렇게 직접 갈 수 없어서 이렇게 코리스폰던트 뱅크를 거쳐서 미국의 시티은행을 거쳐 갑니다. 그러면은 되게 웃긴 게 앨리스가 이 바베이도스란 조그만 나라에서 그리고 세인트 루시아에 있는 이 조그만 나라에 있는 밥한테 돈을 보내는 건데 어쩔 수 없는 문제로 이렇게 비율적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미국을 거쳐서. 근데 미국에 있는 법에도 걸린다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실제로 돈을 이렇게 보내고 싶은 것 뿐인데 오늘날의 그런 되게 비효율적인 코리스폰던트 뱅킹 그 구조 때문에 이렇게 거쳐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법도 적용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그래서 이 사람 표현을 crazy thing이라고 표현했어요. 미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은행이 이걸 대신 돈을 보내주잖아요. 유동성을 이제 해결해 주잖아요. 이러는 가운데 이 시티은행도 리스크를 감당한다는 거, 위험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자금이 만약에 자금 세탁이라던가 또는 여기 직접적인 언급 없지만 두 가지 얘기하는 것 같아요. 테러 단체에 자금 들어가는 거, 네. 이런 각국에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이런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이런 종류의 특성을 가진 돈이라면 은행도 엄청난 주리스딕션 나왔죠. 예, 리스크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래에 표현했는데 여기에 썼네요. 더 디리스킹 프로블럼이라고 합니다. 위험 감소. 이거 딱히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직역을 했는데 위험 감소 문제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도 굉장한 딜레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런 비효율적인 구조, 바로 한글로 적어드릴까요? 코리스폰던트 뱅킹, 환거래 은행 그 구조로 인해서 이런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돌게 되는 것 자체가 문제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중간에 거치는 국가의 법까지도 준수를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걸로 인해 비율만 발생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미국은행도 리스크를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굉장한 부담이라는 거죠.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이 돈을 처리해주는 게 만약에 법에 저촉되는 이상한 이런 자금 세탁이라든가 이런 거면은 벌금을 물게 된다고, 크나큰 비용을 물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은행도 리스크를 안고 있고 얘네 둘도 부담이 되는 거죠.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이런 문제 때문에 XRP 같은 브릿지 커런시가 이거를 다이나믹하게 그리고 드라마티컬하게,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그 막 드라마틱하다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한국말로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예, 막 그 드라마 막 반전, 엄청난 반전들, 그러니까 확 변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XRP가. 이 사람이 이제 지정학적인 그런 규제를 뛰어넘어서 XRP가 뭔가 활용될 수 있는 거,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이유라던가 이런 걸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도 이런 리스크가 있는데 전 몰랐어요, 이런 리스크가 있는지. 그러니까 환거래은행이 단순히 좋기만 한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 본인들이 처리해주는 돈이 만약에 불법에 관련된 거면은 은행도 엄청난 벌금을 내야 된다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돈을 보내는 주체한테도 좋은 거죠. 이 두 개의 면에서 XRP가 브릿지 커런시를 해주면은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 설명은. 그러니까 단순히 빠르고
비용이 저렴하니까 좋은 게 아니라 은행 입장에서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아까 표현했듯이 디리스킹 프로블럼. 그러니까 아까 같은 돈을 처리해주면서 불법 자금이면은 벌금 물고 막 해야 되거든요.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해줄 수 있는 게 XRP 브릿지. 얘가 이 역할을 해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예. 이거 몰랐던 부분인데, 야, 죽인다. 굉장하네요. 다음 질문.